우리나라 말은 중국말과는 달라 한자와는 서로 잘 통하지 않는다. 이런 까닭으로 글을 모르는 백성이 말하려고 하는 바가 있어도 끝내 제 뜻을 글로 펼칠 수 없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것을 가엾게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익혀 날마다 편안하게 쓸 수 있게 할 따른다. 1443년에 창제된 우리의 삶과 문화 그리고 역사를 바꾼 위대한 유산 한글. 모든 사람들이 쉬운 문자로 지식과 정보를 나누라고 만든 거예요. 거기에 과학이 들어있고 철학이 들어있고 음악이 들어있어요. 한글을 배우려고 하는 이 세계적인 추세에 우리 언어를 바로 제대로 사용해야 세계적인 언어가 될 수 있다. 숱한 어려움 속에서 오늘날까지 그 존재를 굳건히 해온 한글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조선의 도읍지 한양이라 이름 붙었던 그때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곳 서울에선 세종대왕에 의해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훈민정음이 탄생했는데요. 이를 증명하듯 도심 곳곳에는 500년이 넘게 이어져온 우리 글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지난 6월 서울시 공평동에서 출토된 항아리 하나에 학계의 시선이 주목됐습니다. 조선 전기 금속알짜 1600여 점과 각종 유물이 나온 겁니다. 특히 동국정운식 표기법이 새겨진 한글 활자가 시선을 끌었죠. 동국정운식 표기는 훈민정음 창제 초기 중국의 한자음을 표기하기 위해 사용한 글로 1480년 이후엔 사용되지 않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활자가 세조 때 간행된 능엄경언에서 글자와 일치한다며 1455년에 제작된 의뢰자로 추정합니다. 가장 먼저 이제 그 문헌상에 나와 있는 한글 금속활자는 이제 그 월인청강지곡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가능성도 저희가 지금 염두에 두고서 이제 정밀하게 이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쇄 문화를 꽃피우며 한글이 더 많은 백성들에게 퍼지기까지 핵심 역할을 해냈을 활자. 이로 인해 생명을 얻은 한글은 당시 백성의 의식과 생활 문화를 바꾸어 놓았는데요. 활자로부터 힘을 갖기 시작한 한글은 오늘날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말과 글에 대해 연구하며 한글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 김스롱 국어학자. 세종국어문화원의 원장이기도 한 그는 서울에 녹아있는 한글 이야기를 들려준다는데요. 그 특별한 탐방을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탐방 장소는 바로 용비어 청가라 이름 붙은 건물입니다. 지금 옛 모습은 사라지고 없지만 이곳은 국어학자이자 독립운동가인 주시경 선생의 집터입니다. 주시경 선생의 호이자, 한글의 가치를 표현한 작품 한인샘과 표지판이 이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작품을 감상하며 주시경 선생의 업적을 되짚어 볼 수 있죠. 이처럼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서울의 대표거리 세종대로 일대에서는 한글과 연관된 장소 그리고 다양한 한글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역사의 중심이 되어온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한글 가온길이 조성된 덕분인데요. 한글의 창제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한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있죠. 한글 가온길은 2013년도에 서울시가 이 한글에 담긴 그런 위대한 역사와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한글이 탄생 발전한 바로 경복궁과 세종당 동상 이 광화문 광장 일대 한글학교 일대에다가 조성한 그런 길입니다. 그리고 또 이 한글 가온길을 좀 더 의미 있고 재밌고 알차게
이게 답사를 하기 위해서 이 한글에 대한 아기자기한 이야기, 거기에 또 엄청난 역사를 담은 그런 조각품을 찾는 그런 한글 숨바꼭질 1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해 볼까요? 주시경 선생 집터를 지나 조금 걷다 보면 주시경 마당이라는 작은 공원에 도착하는데요. 책 보따리를 손에 쥔 주시경 선생 동상이 우리를 반겨줍니다. 주시경 선생님이 39살에 돌아가셨는데 12살에 이 남대문 근처로 이사 오십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서당에 다니는데 이 한자를 막 읽고 외우고 번역하고 이런 걸 대해서 의문을 푼 거죠. 의문을 풀면서 이제 우리 말과 글에 대한 사랑과 열정, 그런 운동가, 학자가 되고자 결심하게 된 거고요. 주시경 선생은 조선 말기와 일제강점기에 우리말과 글을 연구한 학자이자 한글 교육 운동가입니다. 독립신문 창간 당시 동료들과 함께 우리말 표기법을 연구했고 1907년 무렵 본격적으로 우리말 연구와 교육 활동을 시작하며 계몽운동에 앞장섰죠. 또한 주시경 선생은 우리 글에 오직 하나의 큰 글이라는 뜻의 한글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인물이기도 한데요. 공원을 둘러보다 보면 우리의 말과 글을 지켜냄으로써 민족 정신을 이어가고자 했던 주시경 선생의 업적을 기려볼 수 있죠. 이번엔 외국어 통역과 번역을 관장하던 기간 사역원이 있던 터를 찾았습니다. 평화와 화해를 세계의 각국의 언어로 번역한 단어들이 마치 잎사귀처럼 달린 나무 조형물이 사역원의 역할을 짐작해 하는데요. 소통을 기반으로 평화를 이뤄내는 훈민정음의 정신이 녹아있죠. 잘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은 것은 세종대왕이 창제한 위대한 문자 한글의 우수성을 엿볼 수 있는 곳인데요. 주사위 모양의 조형물을 자세히 살펴보니 한글이 빼곡히 쓰여 있는 모습. 이 한글이 아주 적은 자음과 모음으로 그렇게 많은 글자를 만들어낸다는, 그래서 이 한글 글꼴의 아름다움을 빛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좀 쓰지도 않잖아요. 물론 이 11,172자 중에서 쓰고 있는 실제 쓰는 글자는 3,000자가 안 돼요. 한글의 장점은 자음과 모음의 조합을 통해 수많은 소리를 표기할 수 있으며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인데요. 과연 한글은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을까요? 먼저 홀소리 자음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늘, 땅, 그리고 사람.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할 당시 한글의 모든 모음을 담을 수 있게 만든 기본자입니다. 하늘과 땅, 즉 아래아와 의가 어우러지면 오, 이와 아래아가 만나면 아가 되는 원리이죠. 다음은 닷소리 자음입니다.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따 기본자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을 만들고 각 글자에 한 획씩 더해 나머지 글자들을 만들었죠. 과학적이라는 게 왜 과학적이라면 15세기 발음기관을 본또 만들었다는 게 대단한 거죠. 이 과학적인 기계 분석을 해야만이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세종은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겠어요. 지편전학자들과 기역, 저 혀 뒤에서 나는구나. 그래서 니은은 어디서 나냐면 세종이 혀 앞에서 난다 그랬거든요. 정확해요. 그러니까 발음기관을 원리를 이용하는 과학적이고, 그 다음에 가액의 원리한 체계적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우리가 한글은 배우기가 쉽고 쓰기가 쉬워서 용의적이고, 그랬는데 세종이 그 혀 뒤에서 나는 이체자를 만들어요. 이체자는 훈민정음 초성 17자 가운데 기본자의 가액을 하여 만든 예디형, 리을, 반치음을 말합니다. 그중 예디형 반치음은 발음이 어렵거나 쓰임새가 적다는 이유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히 사라지게 됐죠. 현대 한글 맞춤법에서는 예디음과 반치음을 비롯해 여린 히읗, 아래아 네 자를 뺀 24자를 한글의 기본 자음과 모음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초성, 중성, 종성에 사용되는 자모의 조합으로 만들 수 있는 글자는 11,172자. 이곳에선 그 모든 글자가 새겨져 있는 조형물을 통해 한글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암호를 풀듯 자음과 모음을 결합해 조형물 속에 숨어있는 글자를 찾는 재미도 느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위대한 문자를 만든 세종대왕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사실 세종대왕은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죠. 태종의 세 번째 아들이었는데, 그러나 이제 원래 세자로 책봉된 양녕대군이 워낙 이제 기행을 일삼으니까 태종이 결단을 내려서 이 세종을 후계자로 지명을 했고, 본인 또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였지만 과학자 장영실, 음악가 박연, 명재상만 해도 황희, 허조, 맹사성, 그러니까 이제 혼자 이렇게 모든 것을 해나가는 것보다 최고의 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함께 모아서, 이 집현조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그 최고의 성과들을 만들어 나갔고, 그럼으로써 당시에 그 나라가 안정되고 백성들이 평안해졌다라는 점에서는 우리 역사 속에서 뭐 최고의 존경을 받을 만한 인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 문화, 예술 등 수많은 분야의 업적을 쌓으며 태평성대를 이끈 왕. 서울시 청량리동에는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왕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리는 곳이 있습니다. 안으로 발을 들이면 세종시대의 4대 발명품 중 하나인 훈민정음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죠. 훈민정음 창제 목적을 옮겨놓은 것인데요. 백성들을 생각하는 애민정신에서부터 실용, 자주, 민본으로 대표되는 세종대왕의 시대정신이 녹아있죠. 훈민정음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또 국어 시간에도 많이 나오는 그 창제 서문에 보면 나란 말씀이 중국의 다라, 자주정신, 그리고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자 헐빼셔도 제 뜻을 실업하지 못한다라는 어리석은 백성을 위한 그런 글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민본 사상,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사람마다 헤어 수빈이겨 쉽게 익혀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그리고 이런 실용정신까지 이 당시에 본인이 왕으로서 가장 중요한 시대 정신이 무엇인가를 파악을 하고, 그것을 이 훈민정음 창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농업이라든가 의학 분야 또 과학 분야에 적용시켰다라는 점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이룬 가장 위대한 업적,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소리 훈민정음은 1443년 창제되고 이로부터 3년 후 반포돼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만약 우리의 글이 없었다면 우리 생각을 글로 쓰지도 기록으로 남기지도 못했을 것이며 정체성 또한 잃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자를 가지고 썼었는데 그 한자의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소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같은 글자를 써서도 이 사람은 이렇게 발음하고 저 사람이 이렇게 이해한다면 소통이 안 되니까 한자의 발음과 뜻을 정확하게 표기를 해야 되는데, 특히 동국정원은 한자의 발음을 한자 그것도 이제 세종이 만든 훈민정음 한글로서 표기를 정확하게 하면은 그 한글로 발음을 딱 내뱉으면 아, 이것이 한자의 발음이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한글은 조선시대 당시 오늘날 우리가 외국 서적을 번역하듯 한문으로 된 서적의 언어에 활용되며 교육을 통한 계몽에 큰 역할을 해냈습니다. 세종 때 한문으로 지어진 윤리서, 삼강행실도는 성종 때 언해가 이루어져 널리 퍼져나갔는데요. 한글이 백성의 생활과 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짐작해야 하죠. 학자들이나 백성들이나 일반 생활에서 공부를 할 때나 실질적으로 굉장히 도움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고, 그 이후에 이제 세종이 돌아가시고 조선 왕조를 쭉 보면은 공고문을 쓸 때 백성들한테 다 한글로 고지를 하거든요. 임금까지도. 그런 것을 봐서는 아주 한글이 요긴하게 썼다. 또 백성들은 또 사생활에서 편지를 주거니 받거니 할 때도
한글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글로 주고받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어떤 문화생활에 있어서는 그 이전과 그 이후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겠죠. 훈민정음은 잘 알고 있듯 세종대왕에 의해 만들어진 문자이며 창제 시기와 원리가 알려진 거의 유일한 문자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담긴 훈민정음 해례본은 가치를 인정받아 1997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는 등 현대에도 위대함을 펼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글은 학자들의 반대로 세상에 등장하지 못할 위기에 처한 적도 있죠. 집현전 부제학, 그러니까 이 집현전에 아주 그 최고 고위 관료였던 최만리가 이제 상소문을 올려서 강력히 이제 반대를 하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이런 독자적인 문자를 만들면 이 중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좀 힘들어진다. 그래서 사실 세종께서 이 최만리의 어떤 반대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을 해요. 뭐 대표적인 게 뭐 너무 중국만 그렇게 생각할 게 뭐 있냐. 우리 이제 백성들이 필요하다면 그게 최우선시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문자를 만들게 되면 백성들이 혜택을 본다. 그리고 특히 송사, 재판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가 글 모르면 그냥 앉아서 당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전개하면서 바로 이 한글의 이 창제 이후의 반포를 주도해 나갔습니다. 조선시대 후기부터 일제강점기는 한글 생존에 가장 큰 위기를 겪은 시기입니다. 일제 통치로 인해 우리 민족의 얼이 담긴 말과 글을 쓰지 못하게 된 것인데요.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민족성은 물론 우리의 말과 글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 주시경 선생과 많은 학자들은 목숨을 걸고 한글을 가르치고 지켜냈습니다. 이 서적들이 바로 그 증거이죠. 한글이 처한 세 번째 위기의 순간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외래어, 은어 등으로 인한 한글 훼손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엔 소위 야민정음이라 불리는 용어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댕댕이, 띵작, 커엽다 등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 단어들이 바로 야민정음입니다. 단어를 자모 모양이 비슷한 것으로 바꾸어 표기하는 건데요. 이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이 한글이 자음과 모음 또는 초성, 중성, 종성이 결합이 막 자유롭다 보니까 이걸 변형한 글자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고요. 집단 내에 은어 정도 순에서 서로 주고받는 거 그런 거는 뭐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실험을 해봤거든요. 어떤 현상을 가져오냐면 글쓰기 실태로 이어져요. 왜 그러냐면 평소에 자기가 쓰던 대로 쓰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 언어를 파악해서 야민정음식으로 돌려서 이렇게 쓰는 이것이 완전히 상품 마케팅까지 지금 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한글 소멸에 대한 걱정도 적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 이에 따라 한글을 사용하는 인구가 점점 줄어들 것이며 소멸이란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이죠. 하지만 한글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 의해 보존 활용되며 그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적 능력을 가져오는 게 언어 사용이거든요. 언어를 많이 사용할수록 지적 능력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나라의 언어에 따라서 그 국민의 사고 과정, 이런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언어를 말살시키려던 이유가 바로 우리 한국인의 그 사고 과정, 가치관을 바꾸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언어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죠. 한글의 가치를 발굴하고 널리 알리는 것. 국립한글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어디론가 이동하는 이들을 따라가 보니 박물관 한켠에 자리한 비밀스러운 장소, 수장고에 도착했는데요. 이곳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다양한 사료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한글 창제 이후 간행된 최초의 문헌.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흔들려 꽃이 좋고 열매가 많으니
우리에게 익숙한 이 문장이 담겨 있는 용비어 청가에서부터 한글을 가르치는 교구로 활용된 조선어 철자기까지 우리의 넋이 서려 있는 한글 연구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 유물들이죠. 유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한글은 정지되어 있는 그런 어떤 대상이 아니라 이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에 의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살아있는 그 유기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글 문화유산에는 우리 민족의 얼과 정체성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보존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료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주시경 선생이 주축이 되어 우리나라 최초의 국어사전 말모이를 만들기 위해 작성한 말모이 원고인데요. 말모이는 끝내 편찬되지 못했지만 말모이 편찬의 실체를 확인하고 당시 국어학 연구에 도움을 주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길동전은 최초의 한글 소설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는데요. 오랜 역사만큼 필사본, 목판본 등이 출간되어 시대별로 변화한 한글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으며 삶 속에 자리 잡은 한글로 인해 누구나 문학을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시간이 흐르며 훈민정음은 왕실에서도 사용되는 주류 문자의 대열에 올랐으며 백성을 생각하는 세종의 뜻이 후대에도 이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죠. 월인석보는 세조가 수양대군 시절에 저술한 석보상절하고 그다음 그 책을 보고 세종이 만든 월인청강지곡이라는 책을 훗날 왕이 된 세조가 합편한 책인데요. 세종의 훈민정음을 만든 창제 정신 그리고 또 한글의 사용 방법 등을 담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책은 왕실에서 간행이 되었고 또 널리 지방으로 또 보급되었다는 점에서 이 세종의 뜻을 계승하고자 했던 그런 세조의 뜻을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한글이 가지는 가치는 단순히 쓰고 읽는 것을 넘어 기록을 남겨 당시를 알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글의 생명력 또한 이어지는 것일 텐데요. 우리의 기록 유산을 보존하는 것이야말로 한글의 필요성을 알리고 지켜나가는 일일 겁니다. 책상에 앉아 특별한 작업에 한창인 한 사람.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자를 활용해 글씨의 크기를 측정하고 있는데요. 서체를 연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훈민정음체가 어떤 비율로 구성되어 있는가, 또 아름다움의 구성의 수치는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본래 서예가로 활동하던 그는 옛 글자를 분석하고 필사를 하다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었다는데요. 그 후로 서적 속 서체를 연구하고 직접 개발하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훈민정음체를 연구를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훈민정음 후에 각종 나온 한글 관련 문헌들이 있습니다. 그 문헌을 가지고 글자를 분석을 해서 그 아름다움이 뭔가 또 그 특징이 뭔가 그걸 해서 조선 초기, 중기, 후기, 근대 이르기까지 모든 체를 연구했습니다. 훈민정음 서체의 특징은 글자의 선 굵기가 같고 사각형 혹은 직사각형 형태를 띠는 것이 고딕체와 유사하다고 하는데요. 박병청 교수의 서체 연구는 이렇게 글의 특징을 분석하고 단순히 아카이빙을 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활동으로 이어집니다. 여러 사람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박병청 교수. 간단히 안부를 묻고 본격적인 회의가 시작됩니다. 테이블 위에 가득한 자료들과 이야기에 집중해보니 이들이 폰트 개발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옛날 활자를 사용해 찍어내던 글을 디지털 시대에 맞춘 활자로 개발하기 위함인데요. 최근 이들이 주목하고 있는 건 훈민정음 폰트입니다. 민족의 얼이 담긴 디지털 활자이니만큼 더 완벽한 복원을 위해 자문을 받는 것이죠. 전체적인 글자의 질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옛 것을 알아야
또 새로운 것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역사적인 의, 이런 것이 바로 이 폰트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글자 하나하나의 짜임, 자음과 모음의 원형, 그 원형들이 한데 모아가지고 어떻게 잘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훈민정 원본의 그 예스러운 맛이 제대로 나타나는가. 훈민정음을 갖다가 어떻게 무슨 디자인을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시대적으로 맞게끔 발전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단지 한글 나팔자를 갖고 다니면서 신문을 찍었듯이 대한민국의 모든 그 후손들이나 또 역사에는 한글을 빼놓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의미라기보다는 의무이고요, 사명입니다. 활자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글자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신문인 독립신문과 한글 일간지인 매일신문 또한 국내에서 주저한 근대식 나팔자 인쇄의 결과물이었습니다. 한글과 납으로 만든 활자, 그리고 서구 인쇄 기술의 결합체는 신교육과 국민 계몽 운동을 이끈 숨은 주역이었죠. 디지털 시대의 활자 폰트가 필요한 이유는 이와 일맥상통합니다. 폰트란 글자를 인쇄하기 위해 디지털 기기에 사용되는 글꼴로 동일한 종류와 크기를 갖춘 한 벌의 활자를 뜻하는데요. 인터넷상에서 얻는 정보가 많아질수록 그에 맞는 폰트의 개발이 필요한 거죠. 훈민정음 폰트를 개발한다는 건 단순히 옛것을 되살리는 것을 넘어 한글에 담긴 민족의 얼과 옛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가 녹아있는데요. 이렇게 무사해야 할 훈민정음 서체를 스캔하는 것으로부터 본격적인 폰트 개발이 시작됩니다. 스캔을 한 후엔 서체의 윤곽선을 추출하고 글자를 구조별로 비교 분석합니다. 모아쓰기를 하는 한글의 경우 받침의 유무에 따라 모음의 위치에 따라 어디에 어떻게 빈 공간이 생기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하죠. 가독성이 좋게 모양도 다듬고 한글 문자 11,172자를 파생시키는 과정도 필요한데요. 특히 이번 프로젝트의 경우 훈민정음 서체를 디지털화하는 만큼 고려할 것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시대에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상황에서 쓰였고 그리고 이 형태가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가를 알고 그 다음에 이것을 현대에 맞게 어떻게 고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원형의 형태들을 저희가 마음대로 이제 만들면서 원래 취지나 원래 어떤 조형적인 이미지들이 망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점이 제일 어려웠고, 그리고 이것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제 현대의 쓰임에 맞게 개발하게 되면 저희가 창작을 해야 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폰트는 종이나 디지털 스크린상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악과 공연의 하나의 이미지로 활용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해낼 수 있죠. 이들은 한글의 새로운 활용처를 찾아 더 많은 곳에 한글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연구할 예정이라는데요. 이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한글의 또 다른 모습이 아닐까요? 시대가 바뀌면서 디지털 스크린에서의 서체 활용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왔는데, 시대가 바뀌면서 지금은 가상 공간에서의 서체는 어떻게 돼야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가상 공간을 다시 열어봤을 때 지금까지 하던 서체를 읽는 경험이 아니라 다르게 보는 경험들이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한글은 많은 이들에 의해 사용되며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엔 K-팝이나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말과 글을 배우려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한글 공부에 한창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간단한 이 한국어, 특히 이름이라든가 여기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 연예인 이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세종대왕 이름 이런 걸 한번 써보려고 해요. 한글 음절. 오랜 시간 다른 언어를 사용해온 이들이 한글을 배우기란 쉽지 않은 일일 텐데요. 하지만 한글표를 활용한다면 보다 쉽게 글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따라 한번 해볼까요? 느드트 뜨르
무부푸뿌. 기본자를 익히고 자음과 모음 그리고 받침 글자가 만나면 하나의 글자가 되는 한글의 구조적 장점을 이용하는 거죠. 바로 저 표가 한글의 과학성과 체계성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표입니다. 마치 바둑판 같죠. 그래서 이 초성자 배열하고 중성자 배열하고 종성자를 규칙적으로 배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표가 나온 것이고 저런 표에 의해서 한글의 어떤 초성, 중성, 종성, 첫 소리 가운데서 끝 소리를 합리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아주 간결하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만든 것이죠. 이 표를 이용해서 수업이 진행될수록 집중력을 높여가는 학생들. 이들은 한글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여느 한국인 못지않게 또박또박 바른 글씨체로 단어를 써내려가는 모습. 이처럼 자음과 모음 그리고 받침이 합쳐져 나오는 소리를 이해하고 익힌다면 보통 1시간 내에 단어를 받아 쓸 수 있다고 하는데요. 누구든 쉽게 배울 수 있는 한글의 세계화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죠. I like it. I think it is a very interesting alphabet and I learned it very quickly, which means that it is effective as an alphabet. I guess it's different from my Italian alphabet and the Latin alphabet, but I think it can still works and it's easy to learn and yes, I like it. 1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모든 내용을 익힐 수는 없지만 원리를 이해시켜 국어의 진입 장벽을 낮춘다는 것. 이것이 한글이 가진 큰 힘일 것입니다. 한글이 이렇게 좀 체계적이고 좀 배우기 쉽다라는 이런 것 인상을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어떤 표를 가지고 학습자들에게 접근을 시킨다면은 훨씬 더 빨리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표로서 한국어를 문자로 표기할 때 어떻게 음절을 이루고 하는 것들을 좀 더 도식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서 훨씬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계의 향연을 이루는 작품들이 가득한 어느 아트센터. 독특한 조형미가 돋보이는 작품들로 가득한데요. 그림을 자세히 쳐다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무엇인가가 보일 겁니다. 바로 한글입니다. 그림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한 사람, 금보성 작가입니다. 한글 보존에 보탬이 되고 싶었던 그는 약 40여 년간 오직 한글 그림을 그리며 우리 민족성을 담아내고 세상과 소통했습니다. 덕분에 한글 회화 작가는 그를 대표하는 명칭이 되었죠. 20대는 글을 썼거든요. 글을 쓰다 어느 순간 소수민족의 언어는 사라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우리 민족의 한글이 세계적인 언어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이 분류할 때 소수민족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언젠가 이 언어도 사라지지 않을까. 그랬을 때 뭔가 남겨두어야 되겠다. 책으로 아니면은 다른 어떤 그림으로 기록을 해야 되는데 한글을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오랫동안 기록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이제 시작하였습니다. 한글의 아름다움을 담아내기 위해 글자를 탐구하던 그가 찾아낸 한글의 미는 바로 직선의 미입니다. 대부분 직선으로 이루어진 자음과 모음이 균형 잡힌 세모, 네모 모양으로 쓰이는 모습을 상상하면 되는데요. 때문에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를 활용해 더 완벽한 선을 그려냅니다. 큰 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한글 속에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우리의 민족 정신, 그리고 위대한 한국인을 투영해내는 금보성 작가. 최근 그가 집중하고 있는 건 윷놀이 시리즈입니다. 한이라는 우리 민족 고유의 슬픈 정서를 윷놀이 할 때처럼 툭 던져내는 것을 표현하고자 함인데요. 섬세한 손길로 작품을 완성해 나가는 모습에서
한글과 작품을 향한 애정과 자부심이 묻어나죠.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태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속의 어떤 생각을 표현해내는 거거든요. 근데 한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쓰고 말하고 그래서 이건 절대 그림이 될 수 없다. 그래서 한글을 그리는 작가가 사실은 없었어요. 한국에서는 한글로 아마 회화를 만든 사람은 제가 처음이지 않을까. 한글은 그림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을 깨뜨렸고, 그리고 한글을 37년 동안 오로지 한글만 그린 작가는 없거든요. 이제 작가는 한국은 물론 세계 곳곳에서 우리 글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전하는 어엿한 한글 알림이가 되었습니다. 한글의 우수성과 작가의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이죠. 그럼에도 금보성 작가는 오늘도 한글 서적을 두 손에서 떼어내지 못합니다. 한글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연구가 우리의 글을 보존하고 발전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너희에게도 문자가 있느냐라고 말할 때 당연히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언어와 또 한국어라는 게 소리는 한국어고 또 문자는 한글이거든요. 우리에게 귀한 한국어와 또 문자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한 우수한 것들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공공기관의 보도 자료를 읽거나 학회 등 여러 기관의 글을 읽을 때 뜻을 알기 어려운 단어들로 인해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었던 경험 한 번쯤 있을 겁니다. 이러한 문제는 한글을 더욱 어렵게 느끼게 하며 글을 읽는 데 불편을 주는데요. 이들은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문 용어는 그 외래어, 외국어, 음차어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어려운 한자어라든가. 그래서 우리 일반 시민들이 접했을 때도 좀 어떤 의미인지 좀 우리가 쉬운 용어로 그래서 좀 소통하는 사회를 만들어보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좀 충족시켜주는 그런 의미에서 이 사업이 5개년 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학술 용어를 대상으로 정비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적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글을 보고 읽으며 지식을 쌓아갑니다. 하지만 어렵고 낯선 학술 용어는 해당 분야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데요. 이런 용어들 대부분은 영어나 한문으로 돼 있으며 학회에선 흔히 사용하는 단어로 분명 대체할 수 있는 한글이 존재합니다. 연구원들은 순화가 필요한 용어를 수집하고 적합한 단어를 찾아 학회의 검토를 받으며 이해하기 쉬운 대체어를 마련하죠. 이러한 일은 전문 연구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글에 관심이 있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죠. 이곳에서는 인천시 우리말 지킴이들이 한글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합니다. 그중 하나가 어렵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공공언어 중 대체할 수 있는 단어를 찾고 개선 제보를 하는 건데요. 모두가 알 수 있는 쉬운 글로 불편을 없게 하는 일. 이것이 곧 한글 창제의 의미를 실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당연히 공공시설 같은 데서는 올바르게 사용했으니까 찾기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막상 찾아보니까 광고나 TV 같은 데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서 많이 생각보다 맞춤법을 지키지 않고 있더라고요. 조사를 하고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참여하면서 저도 일상생활에서 생각보다 좀 맞춤법도 많이 틀리고 외래어나 신조어 같은 것들을 조금 많이 남용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면서 저를 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근 우리말 지킴이들에게 주어진 또 다른 임무가 있습니다. 10월 9일 한글날을 맞아 행사를 준비하는 겁니다. 띄어쓰기, 방언, 줄임말 등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로 이루어진 우리말 겨루기인데요. 우리도 한번 풀어볼까요? 첫 번째 문제. 정답은 감정이나 기색 따위를 생겨나게 하다라는 뜻의 도두다입니다. 두 번째 순우리말 문제인데요.
정답은 2번 깜냥깜냥입니다. 꼬노꼬노는 선마선마를 충북 지역에서 이르는 방언입니다. 선마선마는 어린아이가 따로 서는 법을 익힐 때 어른이 붙들었던 손을 떼면서 내는 소리라는 뜻의 순우리말입니다. 알숨달숨은 여러 빛깔의 문이나 점 따위가 고르지 않게 뒤섞여 있는 모양을 의미하는 순우리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 정답은 3번입니다. 스키다시는 곁들이는 찬으로 순화해야 합니다. 어떤 이에겐 쉬울 수도, 또 어떤 이에겐 어려울 수 있는 퀴즈. 이것은 한글에 대한 흥미를 유도하고 올바른 우리말을 사용해야 함을 깨닫게 하는데요. 이런 작은 관심에서부터 우리 한글은 생명을 이어갈 것입니다. 우리 한국어를 세계 배우려는 사람들이 이제 넘치면 우리가 한국어 교사 수출하게 되고 책 나가게 되고 그 수입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꼭 이런 어떤 경제 논리기보다는 우리가 정말 우리 한국어를 좀 세계에서 배우려는 이 추세를 우리가 진짜 잘 활용해서 우리 한국어가 세계의 언어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주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고 시민, 각자 개인 모두가 그런 언어운동을 펼치는데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글자를 사용하는 개개인 모두가 주인이고 우리가 변화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것을 좀 소중하게 다루고 잘 가꿔서 다듬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종대왕에 의해 탄생한 한글은 긴 역사 속에서 많은 이들의 손끝에서 손끝으로 이어지며 우리의 어를 견고히 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동시에 이로 인해 한글은 오늘날까지 이어질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한글은 특별한 누군가에 의해 지켜지는 것이 아닌 모두의 관심으로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인데요. 우리 글의 위대함과 소중함을 알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바로 당신이 한글을 미래로 인도하는 지킴이가 될 것입니다.